취임 4주년 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에 맞듯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실패를 인정했지만 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와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렸습니다. 심의위는 조금 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정식 재판이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피고인 15명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의 친구가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10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친구 어머니의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농기계 보관 등 농사용으로 신고되는 농막이 전원주택이나 숙박업소로 불법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양아버지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진 2살배기 여자 어린이의 뇌가 3분의 2가량 손상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몸 여러 군데서 회복 속도가 다른 상처가 발견돼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는 소견도 나왔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사찰에서 수도승의 정신이 흐트러질 때면 큰 스님이 대나무로 만든 죽비를 내리치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국민의 죽비를 맞았다고 반성했습니다. 죽비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이번 재보선에서 심판을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는데요. 가격 안정을 이루지 못해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조 변화는 없이 일부 보완 방침만 밝혔습니다. 먼저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특별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습니다. 가장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부동산 정책 관련 비판이 나올 때마다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책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그 성과는 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이렇게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등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면서 남은 임기에도 정책 방향을 크게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당정청이 협의해 실수요자 주택 구입 시 부담을 줄이는 등 일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법을 찾는 데 있어서 문 대통령의 고뇌가 깊다며 당정청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오늘 큰 보완 방향만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잘못을 인정한 건 사실상 부동산 정책 한 건이었습니다.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 실패를 이야기하는 야당을 향해선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가 아니라며 후보자 한 명 한 명 옹호했습니다. 오히려 무한주기식 청문회는 안 된다며 야당과 제도 탓을 하면서 전국은 더 얼어붙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노형욱, 박준영, 임혜숙 후보자를 한 명씩 거론하며 적극 옹호했습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우리 해운산업 다시 재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해운 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지금 새롭게 해수부 장관이 맡아야 될 역할입니다. 여성들이 보다 많이 과기계 쪽에 진출해야겠다.
그러나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그 롤모델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임명 배경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면서도 낙마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명예를 지켜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증 실패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흥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는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식으로 청문회를 개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인사검증 강화가 우선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새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 논의까지 지켜본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한 만큼 일단 재송부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너무 늦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백신 개발 국가도 아닌데 이 정도면 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야당은 혼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늦어진 데 대해 아쉽다고 표현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정당한 평가를 강조했습니다. 백신 개발국도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도 할 수 없었던 형편에도 국민 2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한 건 할 만큼 했다는 취지입니다.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국 옥스퍼드대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7.2%입니다. 백신 개발국이 아닌 이스라엘 62.6%, 바레인 46.3%, 헝가리 44.4% 등에 비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모범 국가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이뤄낸 성취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야권의 방역과 백신 관련 비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국민의 체감과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탈출의 희망이 아직 희미한데도 대통령은 마치 혼자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부는 9월까지 1차 접종을 모두 마치고 집단 면역 형성 시점을 당초 11월에서 앞당길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선 대규모 접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의료 체계와 인프라를 최대한 동원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내용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설도 있었고 이제 기자들 질문에 답한 것도 있었는데요. 이 기자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겠다고요? 네,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자화자찬이에요. 네. 자화자찬은 야당이 내놓은 평가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한 목소리로 언급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 정권 이만하면 선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자화자찬 일색의 연설을 듣는 우리 국민들은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팝, K-뷰티, K-푸드, K-콘텐츠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고 문 대통령은 지난 4.7 재보선에서 성남 민심이 던졌던 이건 누구의 나라냐는 질문에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했습니다.
네, 작년 같은 날 진행된 문 대통령의 3주년 연설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올해 연설 길이도 길어졌고 절반이 경제에 대한 이야기였고 특히 부동산 정책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난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연설이었다면서 긍정평가를 내놨고요. 다만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논쟁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늘 아쉬웠던 대목이 지금 논쟁 사안 얘기를 했는데 뭐 가상화폐 문제도 있고 젠더 갈등 문제도 있고 좀 더 궁금한 내용들이 많은데 기자 질문을 7명밖에 받지 않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예정된 1시간이 지났기 때문인데요. 현장에 기자 20명이 사전에 선정이 돼서 들어갔는데 7명의 기자가 질문을 하고 대통령이 답변을 하고 나니 예정 시각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만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군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같은 듯 다른 듯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112일 전에 있었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비교했을 때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력한 그 차기 대선 주자로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사면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것 같지만 고민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선 주자로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성 지지층의 일명 문자 폭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과거 양념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 논란이 됐죠. 오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더 그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념이라고 말했을 당시 생각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문자를 할 때는 예의를 갖춰라 정도의 말을 덧붙인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문자 폭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오던 조홍천 의원은 논점은 조금 다르지만 표현 방식이 상호 배려, 존중하는 거라면 그래도 훨씬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키워드가 가장 궁금하던데요. 네. 친목, 이건 뭘까요? 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물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 김호수 후보자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납득이 잘 안 간다라고 말하면서 잠깐 침묵하더니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아까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원전 수사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김호수 후보자에게 지시할 의사가 없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다소 굳은 표정으로 작심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뼈가 있는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 기자 보기에 이 4주년 특별 연설을 좀 총평을 해보자면 어떨까요? 네, 대통령 특별 연설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 담겨 있다고 봤는데요. 내용을 보면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헌신하겠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 메시지 그리고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남은 1년 기존에 이어왔던 기조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마침 오늘 정권과 관련된 굵직한 수사나 재판 소식이 많았습니다. 먼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부터 전해드립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기소 의견으로 방금 전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던 이 지검장은 더 곤란한 상황이 된 건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현우 기자, 예상보다 결론이 빨리 나왔네요. 네, 이곳 대검찰청에서 오후 2시에 시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4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회의를 마쳤는데요. 위원들의 표결 결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지 3달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오늘 수사심의위는 검찰 외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13명이 모여 심의를 벌였는데요.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성윤 지검장 측의 입장을 듣고 질의응답을 한 뒤 기소 여부를 표결에 붙였습니다. 참석위원 13명 중 과반이 넘는 8명이 이 지검장 기소 의견에 표를 던졌습니다. 기소 반대 의견은 4명뿐이었고 1명은 기권했습니다. 이 지검장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놓고는 수사 중지 의견이 8명으로 많았는데요. 결국 더 이상 수사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정도로 이 지검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미 이 지검장 기소 방침을 세운 수원지검 수사팀이 조만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자, 오늘 회의에는 당사자인 이성윤 지검장도 직접 출석을 한 거죠? 네, 이 지검장은 오후 반차를 내고 대검에 도착했는데요. 수사심의를 요청한 이 지검장은 원래 참석 의무가 없지만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소명하려고 직접 출석한 걸로 보입니다. 이 지검장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계속 해달라고 했지만 과반수가 넘는 위원들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로 이 지검장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다가올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이나 고검장 승진이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 안팎에서 이 지검장을 향한 거취 표명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기소 의견을 내면서 이 검찰 수사팀은 큰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미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기소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입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전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필요성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하던 안양지청에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다수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당시 안양지청 관계자들에게 이 지검장이 직접 나서거나 대검 반부패부가 동원돼 외압을 가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특히 2019년 7월 4일 안양지청이 대검에 올린 보고서 수정 과정에 이 지검장이 관여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초안엔 없었던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대검 반부패부 연락을 받고 최종본에 추가됐단 겁니다. 앞서 수사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가 중단되기 전까지 대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에 최소 4차례 이상 전화를 건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대검 수뇌부도 수사팀 기소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데다 오늘 수사심의위까지 기소 의견을 내면서 이 지검장 기소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 기소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 전에 이뤄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검찰이 현 정권 실세들을 겨냥한 사건들 재판과 수사 속보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움직였고 경찰이 야당 측 후보를 수사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현직 의원 등 정권 실세들이 오늘 법정에 나왔는데 어떤 주장을 폈는지 김민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원에 들어서는 황운하 의원, 2018년 울산경찰청장 재직 당시 여당 송철호 후보의 부탁으로 야당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리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날조된 혐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과 날조 때문에 바쁜 의정 생활에 이렇게 불필요한 재판에 임해야 하는 마음이 참 안타깝고 김기현 시장 관련 범죄 첩보를
울산경찰에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 백원우 당시 대통령 민정비서관도 법정에 섰습니다. 이진석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에게 김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무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을 선거에 임박한 시점으로 미뤄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송 시장은 부인했습니다. 소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소설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은 송철호 후보의 여당 내 경쟁자 출마를 포기시키려 다른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공사의 직을 제안하면서 출마를 못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여당 의원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 피고인만 15명에 이르지만 기소부터 재판까지는 꼬박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질병휴직을 하기까지 재판 준비만 계속한 겁니다. 오늘 검찰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내사 종결됐다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으로까지 번지게 됐죠.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예요. 그러니까 그때 신고합니다. 거기까지. 검찰은 이 차관의 행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주행 중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 수사해왔습니다. 또 경찰이 당시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택시기사를 조사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 사건을 조사했던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수사 관계자들도 조사했습니다. 이 차관을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경찰이 자체 수사 중입니다. 오늘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용구 차관의 통화 내역 7천여 건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소환 일정 등은 계획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택시기사에게 요구한 게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고발 건도 조사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정민 씨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실종 당일 친구와의 대화 내용 중 이 골든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의문이었죠. 경찰이 어제 친구를 불러 밤 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골든건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전민영 기자가 경찰 수사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불러내서 술을 먹던지 아니면은 3시 반에 전화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안 되는 관점, 아니면 마지막에 핸드폰이 바뀌거나. 손정민 씨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를 통해 확인할 점이 여럿 있다며 경찰 조사를 촉구해왔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2시쯤 친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정도 조사했습니다. 손 씨가 실종 상태일 때 2차례 최면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지만 숨진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참고인 조사가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찰은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앞선 조사는 실종된 손 씨를 수색하기 위해서였고 어제 조사는 실종 당일의 동선을 재구성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손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친구를 조사했다는 겁니다. 친구의 아버지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각각 다른 공간에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친구 어머니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 반쯤 친구는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했는데 통화 전후의 기록을 분석하려는 겁니다. 경찰은 손 씨가 실종 직전 촬영한 동영상 속 골든의 의미도 파악했습니다. 영상에서 손 씨는 친구에게 골든건은 네가 잘못했어라고 말했는데 경찰은 골든이 둘의 공통 관심사인 힙합 R&B 가수를 지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CCTV와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이렇게 실종 당일 친구의 행적은 중요한 수사 사항입니다만 손정민 씨의 친구는 현재 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친구와 가족의 개인 신상을 퍼다 나르고 협박하는 일부 누리꾼의 행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손정민 씨의 죽음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친구 A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아무런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는 친구 A씨로 추정되는 사진과 이름, 개인 신상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한때 친구의 아버지가 모 대형 병원의 교수라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했었고, 아버지가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병원은 네티즌들의 별점 테러와 수백 개가 넘는 악성 댓글로 병원 홈페이지가 폐쇄되기까지 했습니다. 또 친구나 가족과 관련된 장소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등 협박성 행위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근거 없이 추측성 유언비어를 확대 재생산하거나 개인을 범죄자로 몰아 신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직까지 객관적 근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확대 재생산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제3자 개입이 마구 무차별적으로 일어나서 명예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거죠.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이틀 전 경기도 화성에서 양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2살 아이는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고 뇌의 3분의 2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정인이 사건 1심 선고가 드디어 나오는데 또다시 입양자녀 폭행 사건을 전해드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해 아이를 입양했다는 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장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저녁 양부에게 맞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2살 여자아이.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아이의 뇌 손상에 주목합니다. 뇌 손상 범위가 우측뇌는 거의 다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좌측뇌 일부까지 손상을 입은 걸로 확인이 돼요. 뇌의 3분의 2 정도가 손상됐다는 겁니다. 또 몸 곳곳에서 회복 정도가 각각 다른 학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왼쪽 얼굴 쪽으로 멍이 크게 있었고요. 목이랑 귀 쪽, 그리고 등, 엉덩이, 허벅지, 다리 쪽으로 해서 다 멍들이 있었어요. 시기가 좀 틀린 멍들이.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 얼굴을 때렸다고 인정했던 양부. 체포된 이후 추가 조사에서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집에서 3번 정도 손과 주먹, 구두 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울어서 때렸다는 겁니다. 양부모는 2년 전 보육기관 봉사활동 과정에서 입양을 결심하고 지난해 8월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경찰은 양부에 대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자녀에 대한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입원 중인 아이를 챙기고 있는 양모에 대해서도 학대 가담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주유소에서 갑자기 출발하는 차량에 주유소 직원이 깔리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생명이 위급했던 순간 시민들이 달려와서 차량을 들었습니다. 기적의 순간을 김호영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주유소에서 직원의 손신호를 받으며 후진하는 검은색 카니발 차량. 오른쪽으로 급히 방향을 꺾더니 앞에서 걸어오던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여성은 빨려 들어가듯 차량 바닥에 깔렸지만 운전자는 방향을 완전히 튼 뒤에야 운전석에서 내립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여성은 바퀴 사이에 끼인 채로 이곳까지 5m 정도 끌려갔습니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주유소 직원이었습니다. 그 여자 직원분이 소리 질렀어요. 막 하고 소리 질러가지고 그때 알고서 보니까는 그 차에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다급히 손짓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주유소 직원과 세차를 하러 온 시민들이 하나둘 차량 주위로 모여듭니다. 10명 정도가 힘을 모아 차를 들어보려 하지만 여성을 꺼내기에는 역부족. 다른 시민이 가세해 다시 한번 차를 들기 시작했고 누군가 바닥에 깔린 여성을 끌어냅니다. 1분 뒤 구급차가 도착해 팔과 다리, 갈비뼈 등을 다친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여성분은 나와 있는 상태고 남을 된 상태에서 병원에만 이송한 겁니다.
여성은 골절상을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차량을 몰았던 2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여러분, 농막 아십니까? 농사를 지을 때 창고로 쓰거나 잠시 쉬라고 만든 이 간이 시설인데요. 허가도 필요 없고 세금도 안 내는 이 규정을 악용해서 세컨하우스나 숙박업소로 불법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경남 양산시 한 사찰 인근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 전원주택 용도의 농막들이 들어서면서 쓰레기와 오폐수 등으로 깨끗한 계곡물을 잃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으로 갑니다. 1급수 계곡물 내석천이 흐르는 양산시 한 마을. 2년 전부터 계곡 상류로 올라가는 길에 농막들이 들어섰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니요, 저쪽에 15채가 있다 그러니 마을이 생긴 거예요, 마을. 농지법상 이런 농막은 20제곱미터, 약 6평 이내로 지어야 하며 농사용 창고 또는 휴식용 간이 공간으로 쓰는 임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도 필요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 대신 거주나 상업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최근 지어진 농막들은 전원주택이나 주말 별장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싱크대, 노래방 설치된 데도 있고 원래는 이제 바베큐장이 있었는데 바베큐장을 지금 없앤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선 농막은 복층 구조로 돼 있고 가정용 위성 안테나까지 달려 있습니다. 또 잔디 앞마당에는 식탁과 그네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일부 농막에서는 내부에서 사용한 오폐수가 계곡으로 나가도록 배관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농막 바로 옆 계곡 상류 곳곳에는 쓰레기도 널려 있었습니다. 계곡 아래쪽에 사는 마을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 물이 옛날에는 차가운 맑고 좋거든. 이거 뭐였다. 우리 마음대로 썼다 이거. 왜 저거 버튼은 어젠가는가 저 숲자님 올라가니까네. 그 물이 막막 누르 들어가네. 똥물매로. 이에 대해 일부 농막 주인들은 별장으로 편법 이용되는 농막도 있지만 규정대로 사용되는 곳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까우니까 잠깐 있다가 농사 짓고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밖으로 못 내먹었어 우리는. 여기는 안 오니까 다 재래식이고. 양산시는 최근 15개 농막 중 12개 농막에서 규정 면적 초과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세종시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공주 한 외곽 지역. 이곳은 농지와 농막을 함께 분양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하는 거고 하룻밤 주무시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농막 안에는 텔레비전부터 샤워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홍보가 과장된 점이 있지만 합법적으로 분양하고 있으며 또 농막에서 쉬는 것과 일반적인 숙박과의 경계가 애매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도 분양 중인 토지와 농막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에 상시 거주를 하는 게 아니고 별장식으로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아예 농막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1박에 13만 원에서 16만 원입니다. 업소 측은 불법인 줄 몰랐다며 바로 시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다 체계적인 농막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봐요. 주말 농장에 대한 수요도 충족시키고 주변의 농지나 이런 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허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장 카메라 여영규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접수된 이상 반응 신고 건수가 2만 건가량 되지만 보상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죠. 불안감이 커져서 백신 접종률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 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희귀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해야지 그 다음 분들도 다 편안하게 다 저기 할 텐데 희망들을 다 꺾어버린 거죠 지금. 산지에서는 이걸 인간에 인정을 해줘야지 산지 쪽에서는 또 처리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다만 명백하게 백신 때문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증 이상 반응이 잇따르면서 피해 보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의료비 지원책을 내놓은 겁니다. 인과성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해서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겠습니다.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피해조사반이 분류하는 5가지 기준 가운데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개연성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과성 인정이 어렵더라도 명백한 판단 근거가 불충분하면 의료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피해조사반이 심의한 156건 중 의료비 지원 대상은 현재 5건 뿐이지만 이미 심의했던 대상도 재검토해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이 매치기 되치기는 씨름 기술인데요. 삿바잡은 두 사람은 누굽니까? 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매치기를 하자 초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되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나이 차도 16살이나 나는 데다가 초선과 대선 후보 출신 삿바잡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이 검사 선후배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 매치기 대치기란 겁니까? 네, 김 의원이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며 홍 의원의 복당을 공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홍 의원은 오늘 선후배가 없고 위아래도 없는 막가는 정치가 되어간다. 신구 미월령이라는 고사성어도 있다며 김 의원을 향해 자중하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찾아봤어요. 신구 미월령. 이 무슨 뜻이냐면 어린 비둘기는 고개를 넘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까불지마인데요. 김홍 의원은 곧바로 소금도 오래되면 곰팡 나는 법입니다. 어린 비둘기가 높은 고개를 못 넘으면 선배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받아쳤습니다. 지금 김 의원 이제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다음 총선 때 지역구인 서울 송파감에서 불출마하겠다며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청년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겠다는 취지지만 주민이 뽑아준 지 1년 만에 불출마를 선언한 건 성급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홍 의원도 오늘 국민의힘 복당을 선언했는데요. 김 의원에게 이런 경고를 날렸습니다. 논쟁하면 할수록 김웅 의원 표가 없어질 겁니다. 특정 선배를 하나 물고 늘어짐으로써 한번 올라와 보겠다. 많은 정치판에서 성공한 일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홍 의원 드디어 복당하는 겁니까? 차기 지도부, 즉 최고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복당 승인은 최고위원회의 권한이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홍 의원 복당에 부정적인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복당이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인사참사 제조기, 김회숙 대통령 네. 인사수석이죠? 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3명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와대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김회숙 수석을 경질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참사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 김회숙 인사수석을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 김회숙 인사수석이 버티고 있는 한 인사참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김 수석 상당히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김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반에 법제처장을 하다가 2019년 5월 대통령 인사수석으로 임명된 뒤 2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함께 인사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은 4번 교체되는데요. 문 대통령과는 변호사 시절 같은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한 30년 인연입니다. 김회숙 법제처장이 포항여고 출신이거든요. 저하고 오랫동안 변호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모든 주요 인사는 다 김수석 손을 거쳤다고 봐야겠군요. 자, 야당도 이제 그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이 29명인데 김수석 이후가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14명입니다. 하지만 한 청와대 출신 인사는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김수석의 검증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오늘 청와대가 완전한 인사 검증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그렇다면 인사 실패는 누구 책임인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자,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면죄부를 줄 게 아니라 이 검증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큰 송유관 업체가 사이버 공격을 당해 사흘째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해커 조직 다크사이드가 주범으로 거론됩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휘발유나 항공유 등을 저장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보관 탱크입니다. 텍사스에서 뉴저지까지 미국에서 가장 긴 송유관으로 그 거리만 8,850km에 달합니다. 미국 동부 하루 연료 사용량의 45%가 이 송유관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해킹 피해로 가동이 중단된 지 사흘째. 미국 정부는 송유관이 지나가는 18개 행정구역의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유조차들의 운행시간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We are working closely with the company, state and local officials to make sure that they get back up to normal operations as quickly as possible and there aren't disruptions in supply. 이번 사이버 공격의 주범으로는 다크사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대기업 등을 해킹해 돈을 뜯어낸 뒤 자선단체에 기부해 해커계의 로빈후드라고 불립니다. 공격 대상 시스템에 랜섬웨어를 심어 컴퓨터를 일시적으로 못 쓰게 만든 뒤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통제하는 서버가 암호화돼서 작동 불가능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늦으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5일 이상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미 서부 텍사스유는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에 비해 이미 3배 이상 급등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장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살 아이도 공격당했는데 아이를 안고 전력 질주한 여성 경찰이 화제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휴일 백주 대낮 뉴욕 타임스스퀘어 한복판에서 3발의 총성이 들리고 장난감을 고르던 4살 아이가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한 여성 경찰이 아이를 품에 안고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구급차로 달려간 경찰은 엘리사 보겔. 아이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나서야 자신도 6개월 된 딸이 있다며 어머니마저 달랬습니다. 함께 있던 피해자들은 아이의 용감함을 칭찬했습니다. Way better than me. She was scared, but she wasn't crying. She was so brave. 경찰 조사 결과 서너 명의 남성이 말싸움을 벌이던 중 갑자기 한 명이 총을 꺼내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3명이 총에 맞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have the 4-year-old that is going to undergo surgery. The last we heard, a very brave girl that is here buying toys when she is shot. 미국 언론들은 부상당한 아이를 안고 뛴 경찰 엘리사가 어머니 날을 맞아 강한 모성애를 보여줬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현지 경찰은 묻지마 총격을 벌인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어느 날 휴대전화에 이런 문자 메시지가 온다면 어떨까요? 혹시나 내 가상화폐 계정이 해킹된 건 아닐지 덜컥 겁이 날 텐데요. 이런 문자에 속았다간 오히려 코인 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데 알아봤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보낸 것처럼 고객 계정이 해외에서 로그인됐다거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많으니 해외 IP를 차단해달라는 건데요. 첨부된 주소를 클릭해볼까요? 가상화폐 거래소 화면이 뜨고 해외 로그인이 감지됐다 적혀 있습니다. 실제 거래소와 똑같아 보이지만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 사이트입니다. 가짜 사이트 구별 가능할까요? 실제 사이트 주소가 co.kr로 끝난다면 가짜는 끝자리가 NET로 돼 있거나 영문 철자 몇 자리만 교묘하게 바꾸는 수법을 씁니다. 거래소 사이트를 찾을 때 포털 사이트 검색 후 맨 위에 노출되는 사이트를 무심코 클릭할 수도 있는데요. 피싱 사이트가 상단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로그인할 때 비정상적으로 긴 로딩 화면이 이어지고 OTP 인증번호를 여러 번 입력하게 해도 의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짜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시도하는 동안 해커들은 탈취한 정보로 가상화폐를 출금해버릴 수 있습니다. 출처 확인 안 된 문자 속 URL 절대 클릭해선 안 되는데요. 거래소 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주소 표시줄에 보안 연결이 적용된 걸 뜻하는 자물쇠 아이콘이 있는지 또 제대로 된 주소가 맞는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피싱 사이트도 최근 석 달간 32건이나 적발됐는데요. 비밀번호가 노출됐다 판단되면 빨리 출금을 차단하고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 복권 없이 118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네. 서울 광화문 광장은 요즘 공사가 한창이죠. 이 거리는 원래 조선시대 6개 관청이 모여있던 육조 거리였습니다. 최근 광장 공사를 하다 조선시대 건물들의 흔적과 유물들이 대거 나왔는데요. 김설혜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광화문 광장 공사 현장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육조 거리의 흔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1월부터 광화문 광장 문화재 발굴 조사를 진행했는데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시작하면서 조선시대 문화재가 발견된 겁니다. 조선시대 군사 업무를 총괄한 삼군부와 관리들을 감찰하는 사헌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에서는 건물의 경계인 행랑이 나오면서 정확한 위치가 파악됐습니다. 상군부라든지 사헌부의 그 경계를 저희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과가 아니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배수로도 발견됐습니다. 사헌부 터에서 나온 배수로는 상군부에 비해 폭이 2배 정도 넓고 석재가 정교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양한 도자기와 일부 건물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기와 조각도 발견됐습니다. 서울시는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많은 구간들은 보존을 하겠지만 일부 구간은 활용을 해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는 사전에 신청한 일반 시민들에게 현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지난 주말엔 LPGA에서 우리 태극낭자들의 우승 소식이 없었는데요. 갑작스러운 폭발음에 불개미까지 기생을 부리면서 고생이 심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한 주간 명장면 강병규 기자입니다. 티샷을 준비하던 양희영. 굉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불개미였습니다. 발을 차고 동동 구르고 김효주도 불개미 지옥에 빠졌는데요. 공을 치는 둥 마는 둥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허인회가 내리막 경사에서 버디에 도전합니다. 괴짜 골퍼란 별명답게 굴러가는 공에 제폭풍을 쏘는데요.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허인회는 6년 만에 코리안 투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역습 기회를 놓치자 김병수 강원 감독이 분을 참지 못합니다. 파풀이 탓인지 마스크 줄이 이미 끊어졌습니다. 상대팀 포항도 마찬가지. 결정적인 기회가 날아가자 김기동 포항 감독은 아예 눈을 가려버립니다. NC 알테어가 친 공이 담장을 넘어간 듯 보이는데요. 갑자기 멈춰섭니다. 자세히 보니 펜스와 철조망 사이에 공이 끼었는데요. 결과는 2루타였습니다. KT 알몬테의 타구도 비슷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아까 홈런을 놓쳤던 알테어가 홈런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역시 노란 줄로 표시된 담장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경기에서 나온 극적인 데자뷰였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가로로 긴 띠 모양의 비구름이 자리했습니다. 이 구름은 주로 경기 남부와 충청 또 경북 지역에 머물면서 비를 뿌렸는데요. 비구름이 차츰 남진하면서 밤사이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천둥 번개와 함께 최고 40mm의 비가 내린 뒤 내일 아침이면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 사이로 볕이 가득 퍼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의 경우 오늘보다 10도 이상 오르면서 26도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요. 광주와 대구도 한낮에 23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단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서늘하니까요. 출근길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한 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청하겠습니다. 일부 동쪽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수요일인 모레는 제주와 남부 곳곳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 연설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역사에 평가받겠다. 사리사욕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이죠. 하지만 이 지지율이 낮아져 민심은 돌아서도 역사는 알아줄 거다. 내기를 고집하겠다. 이런 숨은 뜻이 담긴 표현이라는 게 역대 청와대 인사들의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연설에서 모든 평가를 국민과 역사에 맡기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역사보다 국민 평가 먼저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